위클리 리포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버입니다. 오늘은 기대를 버리니까요. 그래서 위클리 리포트 글로벌 증시 한 달 사이 변화를 보면, 근데 여기 영국이 좀 있었어야 돼요. 영국이 있었으면 조금 달랐겠지만. 그렇겠죠. 네, 근데 일단 기준은 딱 그러네요. 그래도 IT 신산업의 최첨단 이런 쪽은 날랐습니다. 나스닥하고 코스닥이 훨씬 더 이쪽으로 가 있고, 나머지 이게 그 공부 잘하는 군, 공부 못하는 군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변화는 다 비슷하게 다 있습니다. 유로 지수, 코스피 상해 종합 지수는 좀 더 떨어져 있고. 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온 얘기, 너무 리오프닝 기대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냥 좀 주춤주춤하네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닭들이 좋으네. 네. 저게 이제 전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큰 거죠. 예. 지금 굉장히 소장님이 아침에 저한테 얘기하셨던 줬다 뺏는 거죠. 줬다가 수익률을 이제 챙기신 분들은 다행이고, 수익률을 못 챙기신 분들은 괜히 잘못하면 고점에 물릴 수도 있고 줬다 뺏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해 지수가 저렇게 밀리는 것은 이제 지금 글로벌 시각들을 보면 상해가 이제 지금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한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데, 엊그제 IMF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그 중국의 리오프닝이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내수 소비에 방점을 찍는다라는 겁니다. 여행을 가라라든지 소비를 하라라는 거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과거처럼 리오프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우리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상관계수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 리오프닝을 하면 중국 내에서 소비만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전 세계 물자를 빨아들인다, 우리 그 개념이 약간의 변동이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보고서가 이번 주 초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단순하게 과거처럼 리오프닝하면 중국이 공장 돌리고 물건 찍어내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줄 것이다라는 보고서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내수 위주이기 때문에 결국 전인대까지 봐야 되는 것이다. 전인대에서 이제 3월달에 열리니까 어떤 경제 정책이 나르려서 중국이 소비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경제 부흥 쪽으로 갈 것이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헝다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기로점을 우리가 이제 글로벌 IB들이 보는 게 3월 전인대로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일단 소비 위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 얘기가 들려야 좀 세계적으로 나눠 먹을 게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가장 승수 효과가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중앙 정부가 경기 부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혹적인 카드가 인프라 투자죠. 인프라 투자를 함으로써 나오는 승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은 그걸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제 목에 찬 거죠. 그래도 막 때로 막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먹으러 댕기고 쇼핑하러 댕기고 좀 그래주면은 좀 우시아우시아 경기는 살 텐데. 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우리 그 면세점 먹여 살렸던 것도 우리나라 면세점의 몇 배 되는 걸 하이난 그 섬을 다 면세점으로 덮어버렸잖아요. 그럴 정도니까 거기서 자국 소비를 다 끌어당기겠다라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정말. 야, 진짜 이쑤시개 하나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쑤시개 뭐예요? 소장님 한 20년 전에 그러지 않았나요? 중국에 이쑤시개 하나만 팔아도 얼마냐 이런 얘기 안 했나요? 그렇죠. 빤스 공장 차려가지고 한 장씩만 입어줘도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많이 했죠. 네. 맞아. 좀 올드하십니까? 좀 이렇게 트렌디하고 좀 그런 내용을 하셔야지. 빤스가 뭡니까? 빤스가 그건 뭐죠? 팬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좋습니다. 어떤 얘기? 그러니까 별 효과 없다 이렇게 나와야 기대감이 확 죽죠. 근데 저희가 아는 진핑이 형은 모릅니다. 또 예측 불가니까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가봐야죠. 네. 그리고 다음 장 보면은 나스닥, 코스피, 일봉 추이가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주 네, 얘기했었던 삼각 수렴에서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네요. 네, 그게 일단 나스닥은 아직 그래도 뭐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버티고는 있어요. 버티고는 있는데 지금 걱정된다 되는 게 이제
그 라인들 보면은 12,000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좀 벌써 이런 게 딱 보니까 지난 여름, 그러니까 9월 달 때부터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난번 저점에서도 만대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한 달 이러고 예. 지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 또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 보니까 나스닥의 어떤 힘, 과거 알던 힘, 그러니까 돌리는 건 한번 대책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레벨업 시킬 때는 상당히 또 만만치 않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일단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11,500, 600 요 정도 라인 안쪽에서 근데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그런데 또 결국에는 약간 또 그러니까 약 변형된 박스권 비슷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다. 근데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미국. 미국은 네. 그러면 옵션 만기 거래 확 쓰겠죠. 근데 그 종가가 어디에 가서 있느냐가 또 하나의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그래놓고 또 쉬어요. 월요일이 휴장이지 않습니까? 왜요? 20일 프레지던트 데이 아닌가요? 프레지던트 데이? 아 그래요? 대통령의 날? 네. 아닌가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알고 있나요? 네. 제가 검색해 예, 보겠습니다. 한번 검색해봐 주세요. 예. 이거 틀리면 이거. 네. 아무튼 일단 옵션 만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변동성이 시장을 단기 훼손을 하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진우 소장님이 얘기하신 게 딱 이거죠.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도 삼각 수렴에서 지난번 보니까 와 이거 여기를 이틀 사이 왔다 갔다 다 했어요. 이날 시작해서 확 밀었다가 그 다음날 갭상승에서 확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상단 한 번 더 때리고 이날 어떤 변화 있는지 아십니까? 이날이 뭐가 있었죠? 예 선물 매도 11,000개 그 다음날 선물 매수 장중에 18,000개 완전히 그냥 놀이터를 알고 있어요. 한국 시장을. 그러니까. 네, 예. 우리 피디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 휴장 맞다고. 미국이 예, 매년 2월의 세 번째 월요일을 대통령으로 정한다. 거의 쫓겨날 뻔했네.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요 아래에서 그러니까 한 2,407, 80선 그리고 2,400 한 40선, 30선 이 정도쯤 여기서 지금 3일째 위아래로 왔다 갔다 다 보여줬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거래는 오히려 살짝 늘었어요. 예, 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또 이렇게 진행될 때 기관들은 이거 한번 올라오다 보니까 한 2,400 중반대 오다 보니까 하루 제외하고는 계속 팔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들이 보는 시각이고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일단 원화가 1,300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달러는 인덱스 기준으로 104 이제 막 깔딱깔딱하는 수준까지 들어와 있고요. 10년물 뭐 2년물은 벌써 6개월물이 5% 넘어갔죠. 네, 예? 예. 10년물 3.8대. 어. 그러니까 이제는 단기적으로 좀 너무 너희들이 생각한 거 아니냐, 너무 완화적으로 생각한 거 아니냐, 이게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위험자산 시장에서도 약간 변화가 나오는데 그러나 의아한 거는 첫째 비트코인이 전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예. 네. 3천 넘었어요. 좀 하시나 보죠, 우리 앵커님 좀 아이, 땡기시나 보죠. 관심이 있습니다. 내일 보죠. 네, 3천이라는 얘기 3천만 원? 예, 우리 돈으로. 네, 그 달러로는 25,000 찍었다가 한 24,000대에서. 네, 그 여기가 또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한 23,000, 4,000대가. 네, 거기서 일단 들어갔다는 얘기. 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지표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냥 훅 하고 밀려갈까라고 보는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개인들 순매수 1위가 고퍼스거든요. 네. 이런 상황 쪽에서 과연 그러면 개인들을 편안하게 그렇게 해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러다가 잘못하게 되면 개인들 순매수 1위가 고퍼스, 2위가 레버리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막 이렇게 흔들면. 흔들되면.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약간 좀 경계감은 있는 상황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지금 여기 헤스트 네이님이 떨어져 봐야 검은 이평선 전 노래 하시는 게 저 검은 이평선이 저 제리의 55일선인데 네. 우리 코스피 쪽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삼각형으로 이렇게 선을 끊어오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하단이 깨지는 쪽으로 다음 주에 장이 흘러간다 하면은 그래도 제리의 55일선에서는 지지될 가능성이 크다 보는 게 맞지 않나요? 한 번에 안 빠집니다. 여기는 닿으면 저 다음엔 네. 또 반등 나오고 반등이 대차게 나오는
뭐 하여튼 돌리긴 돌립니다. 돌린다. 네, 돌리는데 그때는 어. 또 저희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어. 네, 또 점검을 해드려야죠. 아침이 됐건 저녁이 됐건 건드리는 날은 네, 건드리면서 당기면은 또 해야 공무원의 역할이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55선 건드리면 조금 아프겠다. 이건 아직 좀 벌려져 있죠. 예, 벌려져 예. 있는데 그 상황까지 오게 되면 지금부터 한 4% 정도 빠지는 거니까 더 타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보면은 요즘에 삼성전자는 계속 잡아주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같은 강도로 생각하게 되면 코스피는 좀 소화할 누군가가 있는 거고. 네. 근데 나스닥은 모르겠습니다. 나스닥은 삼성전자는 오히려 저렇게 약간 일봉으로 찍으면 저렇게 코스피처럼 끝부분에 삼각형 해놓고 삼각형 위로 지금 열려 있지 않나요? 네. 약간 거의 완전히 이렇게 찍하고 늘려놓은 이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코스피 보면 우리가 이제 저기서 지금 횡보지 않습니까? 예. 2,400과 2,500 예. 횡보해서 이제 좁은 방향성이죠. 저기서 예. 이제 방향성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아직은 어렵죠. 근데 이제 어느 쪽으로 확 이제 방향을 잡느냐에 대한 극과 극이죠. 네. 저기 뚫느냐 2,400 내려오느냐인데 지금 일단은 뭐 엊그제 이제 선물 플레이에 따라서 저렇게 큰 변동성을 나긴 했는데 저기서 또 우리가 재밌는 걸 한번 봐야죠. 재밌는 삼성전자를 지금 잡아놨잖아요, 외국인들이. 네. 뭐 기관 저기 예. 뭐 은행주를 판다 하더라도 밑에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꿈틀대고 있죠. 살짝 늘어난다. 아까 전반적으로 이제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작년 그러니까 이제 저기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온 구간에서 지금 현재 지금 김민수 대표께서 그 분홍색 선을 거준 상태 밑으로 내려보면 거래량들이 살아 있죠. 조금 생동감이 있네. 생동감이 보이죠. 예, 예.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만 사고 있는 거고 한편에 선물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거래량의 의미는 뭐죠? 개인들이 개인들이 예, 그렇죠. 기관들은 빠져나가는 거고 개인들이 어디서 들어왔든지 간에 지금 시장에 머물러 있는 돈들 뭐 이걸 가지고 뭐 인공지능에 돈을 벌었든지 말든지 간에 이쪽에서 지금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고객가금은 안 늘었지만 그러면 나름대로 시장에 참여자 그러니까 현재 머물러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매매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결국 극단적으로 외국인들이 저걸 2,400까지 선물 플레이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안 사고 밀어버리지 않는 한 지금 시장에 강한 이유가 저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시장에서 선물 플레이랑 삼성전자 들어오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케이만 군도 얘기하면서 또 왜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이거 죄송합니다. 네. 뭐 얘기를 하면서 또 막 분석한 또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음모론이니까요. 예, 무슨 어차피.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는 사면서 서울 쪽에서 뭐 팔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거 그러니까 세력 뭐 전혀 외국인들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네.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그냥 갑자기 룩셈부르크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지수는 약간 뭐 이렇게 보면은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못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신용이 조금 고개를 싹 하고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약 한 17조대 살짝 넘었죠. 이렇게 봤을 때 과거에 그러니까 이 수준 가지고 아예 올라오니까 조심해야겠다 보다도 일단 이제 지금부터 올라오는 속도가 과거 보면은 올라오다가 이제 좀 이거 좀 만만치 않은데라고 하게 되는 그 기조 있죠. 그 속도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흐름보다는 좀 약간 가파릅니다. 그렇죠? 저점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속도가 붙어서 혹시나 제가 보기에는 항상 이제 그 지수 흐름보다 먼저 늘어나는 속도. 이걸 봤을 때는 그런 때도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1월 달 봤더니 아니 무슨 종목들 다 움직였고 그러다 AI 다 안 된다는데 막 이렇게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좀 SM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예. 그 이런 변화 나오니까 아니 나 지금 뭐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뭐 하나만 걸려라. 그래서 신경 쓰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게 썩 좋은 포모성 신용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포머성 신용. 네. 포머성 신용. 성. 성. 네, 포머성. 네. 그런 상황에서 예탁금은 정체입니다.
아직까지 정체고 근데 뭐 과거보다는 레벨업 돼 있지만 근데 요즘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그러니까 HTS 볼 때 그걸 켜놓거든요. 그 엑스레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도 설정을 그렇게 놨습니다. 한 1억 이상 체결 강도 되는 종목들 이렇게 쭉 뜨게 만듭니다. 그걸 또 약간 뭐 너무 우리 소장님께서 단타를 안 좋아하셔가지고 좀 널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하는데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 예. 이게 뜨는 빈도가 띄엄 이러다가 뭐 지루하다 그러면 안 나와요. 한 10분 동안은. 요즘엔 빠바바바바 하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안 네. 났다.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그게 결국에는 내가 한 종목을 1억 이상 베팅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게 뜰 때 나오는 신호 보면은 종목들이 일단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한 시총 한 3천억, 5천억 되는 것들도 예.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얼만큼 작년에 많이 짓눌렸는가. 아, 네. 이 내 매매를 한을 풀어보겠다 이러면서 예. 그렇게 들어오는 게 보여서 참 근데 보는 상으로 조금 좀 약간 좀 너무 과열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네. 이게 언제 그랬냐면은 또 제 기억으로는 작년 2020년도 막 올라갈 때 2021년, 2020년 2020년도 막 그 하반기 때 하반기 때. 대형주들 막 무슨 뭐 그때 현대 모비스였네요. 막 상한가 들어가고 그 21년에 초였죠. 네. LG전자 막 상한가 들어가고 이럴 때 와, 이때는 대형주가 무슨 1억 단위로 이게 채우려는 게 지금의 한 3배 정도로 팍 움직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예. 아, 참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때는 뭐 예탁금 보면 6, 70조 대였으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막 붙은 거고.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닌데 이 정도로 빠르게 들어오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근데 좀 이제 신용 늘어나는 거랑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객 예탁금이 조금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자금이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올해 주식시장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을 것이고 시장에서 이제 보는 면들이 좀 그렇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 2월 달에 개인들이 주식한 게 7조가 돈이 빠져나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만 봤는데 지금 고객 예탁금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고객 예탁금만 차트만 보면 좀 단기적으로 바닥 찍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47조에서 좀 머무르고 있거든요. 예. 좀 기간들이 과거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50조 잠깐 내려왔다가 지금 47조에서 머무는 구간이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는 거죠. 44조 바닥 찍고 50조는 잠깐 저건 뭐 고무 때문에 들어왔다 치더라도 47조 정도까지는 이제 유지가 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1월 통계를 보면 우리 자산운용 쪽에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도 개인들이 돈을 빼요. 빼는데 그 돈 중에 3분의 1은 신흥국 쪽으로 넣고 있고 나머지는 채권형으로 넣고 있고 이 흐름들이 지금 발표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나라 뭐 신흥국에는 우리나라 들어있는 모습들 좀 보면 뭔가 이렇게 지금 펀드멘탈로 봐서는 지금 이제 투자할 때도 아니고 이제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2,500에 목에 차 있는 것도 이제 다들 두려움을 느끼는 요소죠. 시장이 지금 강함에도 불구하고 한측에서는 야 2,500 못 들으니까 2,400 깨질 것이야 두려움. 두 번째는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 또 올린다는 두려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때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지금 자금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아니겠나 그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참 뭐 사실 좀 팽팽한 그렇죠. 팽팽하다라는 게 표현이 적절할 수가 있죠. 양쪽 왜냐하면 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지금 시장의 비관으로 보시는 분들은 FOMC 얘기라든지 뭐 금리 얘기라든지 지수 얘기라든지 그쪽에서는 할 얘기가 또 풍부한 것이고 한쪽에서는 그 펀드멘탈을 얘기하기는 약하지만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시장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5대 5인 것 같아요. 계속 5대 5 상황으로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시장의 긴장감이 팽배해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데일리 차트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일봉 보면 뭐 딱히 뭐가 안 보이잖아. 그죠? 안 보일 때는 칩바 이해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치고 빠지기요. 아, 칩바. 네. 사팔은 옛날 용어고요. 저희 MZ 저희가 아니구나. 예. MZ 조금 좀 그 밑에는 그렇게 부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은 그냥 한마디 해주시죠, 소장님. 아니
저 격조 있는 방송인이 되고 싶어요. 아, 오늘. 네, 그렇습니다. 격조 있게. 네. 일단 제가 할까요? 할 말 다 하셨네요. 아, 진짜 격조 있게 하신다. 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기관은 우리 기관님께서는 네. 네, 별로 주식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네, 한 열흘 동안 네, 네. 일단 좀 빼고 보자. 오호, 장이 좀 이상하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킵해놓고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좀 줄었죠. 네. 네, 관심이 살짝 주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매수 그러니까 오늘까지 보게 되면 살짝 팔았다 그래서 그게 남은 게 이제 이 정도고요. 네, 근데 그 중에 뭐 사모펀드 이런 거는 거의 뭐 진짜 완전히 청산이네요, 그냥. 네, 별 하기 싫어하는 거 보이고 그나마 연기금 매도가 그쳤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했다라는 쪽은 역시 전기전자. 그렇지. 네, 이번 주부터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네, 이게 딱 두 개를 현대기아차. 네, 현대 기아. 현대기아. 예, 그러고 있고요. 그 자동차는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금융주는 또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 한때 저희가 은행주를 이제 뭐 주주 가치에 또 변화가 되면서 뭔가 이렇게 끌어당길 것처럼 이제 또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올랐지만 쭉 올랐던 거 그대로 다시 제자리가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약간 변곡점 느낌이 납니다. 여기서 못 돌리면은 네. 은행주 또 힘 빠집니다. 힘 빠지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와중에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게 금융주구나. 저게 정부 정책에 지금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연일을 은행, 예. 저거까지 다 봐라, 급여까지 봐라.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카드사, 보험사 성과까지 다 봐라. 저거는 이제 대놓고 지금 정부가 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현 정부의 기조는 통신과 은행에 대해서는 옥죄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 경쟁성을 이제 실질적인 경쟁력을 어쨌거나 그 과점 체계제의 지금 이제 깰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깰 수는 없으니까. 실질적인 경쟁 체제라는 용어를 대통령께서 쓰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는 거죠. 당장 통신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요금 체계를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세밀하게 나누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서는 100억의 뭐 공공기금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100억을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 정도 하면 우리가 과거에 넘어갔는데 지금 현 정부 기준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죠. 임금까지 손보라는데 이거는 뭐 단기간엔 저쪽은 개인투자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관심을 두실 필요는 없어요. 통신사 쪽도 뭔가 저기 가시적인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근데 통신사가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제사이동통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가 제사이동통신을 입찰을 줬는데 안 들어왔거든요. 네. 막대한 초기, 그러니까 제사이동통신이 들어오는데 걔네 조건이 그거였어요. 기존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설비를 쓰게 해달라. 기존은 안 된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 제사가 들어오면 깔아야 되거든요. 그건 뭐 중복 투자에다가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정부가 이제 이번 어떻게 중지할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알뜰폰이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알뜰폰을 하나 악재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SKT에서 문자 받았거든요. 30GB 무료로 준다고. 지금 잘 쓰고 있는데 더 싸게 해준다는데 제가 왜 굳이 알뜰폰으로 가죠? 오히려 알뜰폰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면 왔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찌 됐든 저한테는 좋겠죠. 저는 문자 2개 받았어요. 통신사에서 문자 받고 은행에서 문자 받고. 네. 다양한 할인 혜택. 그건 다 그들에겐 수익의 악화죠. 그러니까 은행주를 제가 물론 은행원 출신이지만 은행주를 안 좋아하는 이유 처음 시작이 은행이었어요? 증권사가 아니고? 모르셨나요? 제 그래요? 태생의 비밀을 제 출생의 비밀을 어디 은행이요? 예전에 네. 주택은행이라고 있었습니다. 아, 저 알아요. 주택은행 네. 출신이시구나. 좀 그렇게 써 있지 않나요? 좀 이렇게 주택스럽지 않나요? 주택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예? 아이 뭐 혹시 뭐 주택복권 복권 담당 뭐 그런 거 하시는 건 아니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거 얼굴에 맞았나요, 제가? 우리 송혜 선생의 그 준비하시고 쏘세요. 네, 그때 그랬었죠. 그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걸로 뭐 바뀌었는데, 아, 그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근데 그게 출신으로서. 어쨌거나 네. 출신이 네. 은행 출신이다. 네, 그래도 은행주를 못 사는 게 이런,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딱 보면은 이제 규제다, 자본주의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네, 그거에 대한 네. 민감하게 적응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는 게 그대로 나오게 되면 아마 주주가치 얘기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그 트렌드가 이렇게 잡혔는데 그걸 이길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주 중반부터 외근들이 들어왔거든요. 예. 현대기아차가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죠. 블루링크 무료. 블루링크? 블루링크라고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그 온라인 접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 블루링크를 하면 제 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적으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돈을 내야 돼요. 제 차에도 장착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돈을 안 내려고 그냥 안 내니까 못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거 현대기아차의 어떤 새로운 트리거가로 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소장님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소장님밖에 모르겠어요. 1999년에 네. 10년 프로그램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미국에서 정말 획기적이었죠. 네, 그 저도 마케팅 전략은 저도 이제 그거 했을 때 왜 우리는 안 해주면서 이게 뭐 정말 이 10년 못 가는 차가 이거 얼마나 근데 그들이 점유율을 높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프라임 사태가 났을 때 현대가 이제 두 번째 승부수를 던졌죠. 그 이제 리포트에 나온 게 산업계 리포트에 나온 거죠. 해고시 차를 사주겠다. 해고시 차를 사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서프라임 사태가 나서 다들 이제 불안해하니까. 차 모시다가 당신 해고 나가면 내가 차를 다시 사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차를 사라. 그렇게 네네. 해준 것과 점유율을 높였어요. 이번에 세 번째 승부수로 보는 겁니다. 블루링크? 블루링크.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테슬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테슬라 소프트웨어 때문에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존재하시거든요. 네. 테슬라 소프트웨어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가 이제 얘기한 거죠. 처음에 우리 코리아산, 한국산은 싸구려 차인데 10년을 보증해주겠다라는 개념 아니었습니까? 자, 우리는 하드웨어 차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서 우리 걸 공유해봐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에서 밝힌 게 이제 차에 대한 개념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간다. 우리 블루링크가 거기 선도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계 리포트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제 그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증권가에서는 현대의 세 번째 승부수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세 네. 번째 승부수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같은 주주 가치를 하는 쪽이라면 둘 다 비슷하게 싸거든요. 자동차도 싸고 은행도 싸고. 근데 기아 같은 경우 3년 동안 5천억 자사주 매입해서 그중에 30% 소각하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자사주 매입하는 현대차 증권으로 쭉 들어온 거 보면은 아 저래서 그렇구나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도 7천억 얘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CEO가 좀 바뀌다 보니까 주주 가치에 대해서 조금 바뀌고 있는 현상들 이거를 좀 더 플러스 알파로 쳐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뭐가 됐든 어쨌거나 잘해보려는 뭐가 그렇죠, 보이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할인율이 뭐 이만큼 됐던 거 조금 좀 바뀌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게 그 경영적으로 재무적으로 공부할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 점유율을 높인다 그래가지고 예. 아버지 때 이제 중국 점유율 그러니까 신년사에서 점유율을 높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막 보조금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딜러들 막 해가지고 아버지 따라 하시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이 아버지 지금이 회장 그러니까 지금 계시구나. 죄송합니다. 몽구 회장. 네, 몽구 회장이 이제 몽구 회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제 점유율을 높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중막 들어갈 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딜러들한테 돈을 막 보조금 해가지고 이제 당신 차 팔면 100만 원 준 거에 150만 원 줄게 라고 차를 팔았어요. 점유율 딱 올라갔는데 재무제표가 망가졌죠. 왜요? 보조금 주다 보니까 너무- 재무제표가 망가졌어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정의선 취재로 딱 와가지고 예. 우리는 내실을 기하겠다. 10년사가 예. 그거였어요. 예. 이게 부드럽게 내실을 기하겠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근데 재무제표는 흑자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어떤 그 과거 흐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전략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물론 재무제표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들이 되지만 재무제표 공부하시는 분들은 현대차의 역사를 놓고 한번 쫙 보셨을 때 그 회장의 신년사랑 같이 놓고 의지에 따라서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공부하시면 정말 인사이트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럴 수 없습니다. 시간 속도 내겠습니다. 네. 이러다가 또 50분에 끝나게 생겼습니다. PPT 이제 한 장 남은 거 아닙니까? 네, 한 장 남았는데 네. 훅 가겠습니다. 그냥 소장님 준비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네. 빨리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외국인 기관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네, 근데 현대기아차가 여기 떡 들어와 있는지 떡. 네, 예, 네. 떡 들어와 있다. 예, 예.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철강주 오늘 같은 경우 딱 그랬어요. 그동안 좀 2차 전지가 좀 숙였지 않습니까? 네. 조정이 나오니까 네.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경기 민감주가 또 확 돌아가요. 대표적으로 오늘 철강 움직였죠. 그리고 화학 이것도 주인은 뭐 기관들인데 뭐 플레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도 같이 샀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게 되면 철강화학, 건설기계, 건설주 이런 거 움직였지 않습니까? 앞서서 네. 질문 중에 건설주가 오늘 왜 움직였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네. 성장주가 약간 경장을- 조정받으니까 아. 그 상황에서 약간 돌아가는 그런 개념들. 네. 근데 뭐 아직 그냥 순환매 개념이란 말씀.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오늘 구리가 움직입니다. 다시. 구리값이? 네. 4달러 꽤나 많이 했다가 다시 4.14, 13 여기까지 싹 돌아오더라고요. 네. 네, 뭐 이런 것도 혹시나 원래 그냥 잊혀지면 잊혀지는 건데 워낙 센 섹터가 있으면 거기만 사람들이 계속 관심이 있는데 네. 이게 약간 힘 빠지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지 그러다 보면서 오늘 그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약 그 60일이죠? 52주는 아니고 60일 신고가 나가고 시작하는 게 그것도 이제 의미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여기 좀 특이하네요. 그 곧버스를 외국인들은 또 사놓네요. 근데 기관은 인버스 예, 곧버스 인버스 2X니까요. 인버스 2X는 네. 곧버스네. 곧버스 들어오고 기관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고 네. 붙었는데요. 네. 이럴 땐 이기는 편 우리 편. 네. 네, 그런 쪽이고 하다 라라라님이 내 속을 들여다보셨네. 지금 저 색칠한 것 중에 오류 찾고 있는데 오늘은 오류 없네.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씨. 제가 그래서 3번 봤습니다. 참네. 혹시 없나 싶어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은 코스피 빠진다에 배팅 중이고 곧버스로 기관은 코스닥 오른다. 오른다 쪽에 배팅을 했고 그게 뭐 진리는 아니지만 네, 오늘 보니 이번 주 보니까 그랬더라. 그렇더라. 예.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뭐 이제 보면 다 2차 전지 판입니다. 솔직히 삼성 SDI, 코스모화학 이런 것들 들어와 있고 그래도 에코프로빔, LNF, 나노신소재 다 들어와 있네요. 예, 미래나노텍까지 들어와 있고 기관도 LG화학을 그렇게 사더니 오늘은 또 이게 잠잠하다 보니까 그런데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다 그걸로 보셔야 됩니다. 1차 전지 소재 쪽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포스코홀딩스는 요즘 올라가는 게 다 그것 때문에 올라가요. 뭐야? 폐배터리. 폐배터리. 네.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올랐다고.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포스코홀딩스가 폐배터리인지. 아. 폐배터리도 해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전남 광양에 음. 폐배터리 관리 그러니까 자, 폐배터리가 중요한 게 공정을 보게 되면 상공정이 있고 하공정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폐배터리를 통해서 상공정이 뭐냐면 그냥 저희가 배터리 가져다가 모듈하고 팩만 떼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면 탈탈탈탈 하면은 검은 거 나오죠. 블랙매스라고 합니다. 블랙매스. 이것만 가지고 그걸 잘 조절해 가지고 자 이거 하공정 가져가세요. 그럼 하공정이 받아갑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추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알고는 추출해요? 필요한 것들. 말씀드리잖아요. 말씀드리면 네, 네. 예. 니켈, 뭐 코발트, 뭐 이런 거 또 리튬 이런 거 다 추출하기 시작해요. 예. 어디가 돈이 더 될까요? 후공정. 이거 그러니까 하공정이라고 합니다. 하공정. 상공정, 하공정. 네네. 그런데 그래 내가 후공정이라서 깜짝 놀랐어. 하공정이라고 들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 개념을 아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런데 이 포스코홀딩스가 작년에 폴란드에 이 상공정 하는 회사를 만들어놨어요. 폴란드야. 폴란드에. 네. 왜 그랬을까요? 웬 또 폴란드요? 폴란드 해야죠. 왜냐하면 먼저 전기차가 시작되기, 그러니까 먼저 태동을 하기 시작한 쪽이 유럽이다 보니까 거기 먼저 시작을 해야죠. 아 유럽 쪽인데 왜 폴란드냐고요? 그걸 제가 뭐 그럼 체코로 갈까요? 뭐 루마니아로 갈까요? 예. 그래도 폴란드 쪽에 국내 배터리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들어갔고 그럼 이제 상공정 됐습니다. 하공정은 이번에 전남 광양에 만들었습니다. 5월달에 완공돼요. 그러면 이제 완공돼서 올해까지 하게 되면 이거 아마 매출액 700억, 1,100억 나올 겁니다. 올해부터. 그럼 폴란드에서 상공정 아까 제가 제대로 공부했나 보자. 상공정에서 탈탈탈 털어가지고 블랙매스인가 뭔가 그걸 네. 갖다가 해가지고 그걸 광양까지 또 갖고 와야 돼요. 그렇죠. 네. 거기서 소화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하는 것도 있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해야 거기서 이제 바로 그러니까 그 소재로 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광양에 있으면 창원이나 저 뭐 여수나 이런 데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폴란드까지?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유럽에서 배터리가 쏟아지니까 그 유럽에서 그렇죠. 수거해가지고
제일 싼 땅인 폴란드에서 그거 해가지고 탈탈 털어서 여기서 하면 폴란드 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거, 중국 거, 미국 거 다 갖다가 광에서 털면서 아니, 끝나면 나와가지고 맞다. 그래야 노동자들도 저기 광양불고기도 좀 먹고 네네. 소장님은 회도 좀 이해하시는데 먹고 왜 그 꽃피는 이제 벚꽃인데 지금 벚꽃 보러 가서 광양불고기 먹으러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광양 소리 나오니까 눈이 반짝하네. 그렇죠. 그래서 자꾸 광양 불고기만 얘기하는. 우리나라 3대 불고기 중에 하나인데 언양은 언양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네요. 또 하나는 서울 불고기. 서울 불고기. 서울 불고기 어디 잘하는데 어딘데요? 서울에요. 여의도에 한 군데는 아는데 그거 말고 또 여의도보다는 저기 미성옥 말고 저기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됐고요. 자, 을지로 진도, 삼가에 자, 진도 뺍시다. 그래서- 광양 얘기한 그래서, 거. 네. 마이 미스테이크. 네. 폴란드에서 올해 하반기만 투자하는 게 매출이 1,10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보게 되면 내년에 3천억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다 나온 얘기입니다. 저 사업 보고서에 3천억 나오게 되면 이거 밸류 얼마나 줘야 됩니까? 지금 요즘 폐배터리 이렇게 난리치는데 포스코홀딩스 엄청 싼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 네. 그래서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폐배터리 만약에 무시하지 말자. 뭐 이런 네, 쪽에 네. 지금 변화가 나오고 그럼 있고. 폐배터리 중에 가장 대장이 포스코홀딩스다라고 봐도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완벽하게 지금 이제 수직 계열화가 다 된 거죠. 상하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나 나머지 업체 뭐 세비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하 쪽에 가깝습니다. 상에서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럼 이게 아직 수직 계열화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블랙매스를 또 들여오는데 또 그거 만약에 그러니까 한번 정지하게 되면 이번에 IRA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상황이 돼서 그런 건 앞으로 보아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고려아연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LG화학하고 딱 손잡고 고려아연도? 예. 그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시장에서 얼마큼 알려질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코스닥에 보면은 기관들이 의외로 오스템이발렌트는 제외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런 거고 그 의외로 뭐 메디톡스 좀 이번에 이겼다 승자를 또 들어오는 것 같고 거기다가 뭐 클래시스 시즌 뭐 딱 눈에 들어온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관은 조선주 좀 들어오네요.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SM이나 하이브 주식은 관심이 없네요. 기관도 외국인도. 어제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오늘은 또 없나? 근데 요즘에 SM은 기타 법인에서 누가 엄청 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65만 주, 오늘도 한 4, 5만 주 근데 이렇게 이미 공개 매수가 위 아닙니까 지금? 네. 위입니다. 그럼 공개 매수 안 해? 공개 매수가 아니라 시장에 팔면 되잖아 그냥. 아, 그냥 하이브가 이수만 선생님 집은 그냥 파는 거요? 아니. 네. 그 공개 매수에다가 갖다가 팔 거는 12만 원 미칠 때 하는 얘기고. 지금 뭐. 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 그러다가 공개 매수가를 더 부르면 어떡합니까? 누가? 카카오가. 시장에 어떤 얘기가 돌아다니냐면 하이브가. 그런 거죠. 지금 이제 12만 원에 아, 12만 원에 대해서 네. 이제 하이브가 부른 게 하이브가 부른 게 1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이죠. 계속 요건 팩트고 설이죠. CJ나 카카오가 들어와 가지고 그보다 더 높게 부르지 않겠느냐. 그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 끌어올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냐면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지금 계속 펌프질 해야 돼야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갖고 안 팔고 있는 거죠. 공개 매수 응하지 않는 거죠. 네. 공개 매수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무분 공시 내버리면 주가 쭉 빠지는 거고 공개 매수 실패로 끝나고 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기는 거고. 이 판에 지금 설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아사리 판에. 예, 여기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뭐 제가 말하겠습니다. 저라면 너무 머리 아파서 왜 여기다 내가 머리 쓰고 있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 그쪽은 뭐 팩트는 없어요. 근데 계속 뭐 자기랑 설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저랑 취향이 안 맞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엔터에서 이번에 20일 날 들어오겠던 그 싱가폴 살만형 돈 나고 네, 싱가폴 국부자금 펀드가 네. 9천억이 20일 날 들어오려고 했다가 24일 날 들어옵니다. 그게 한 9천억. 네. 네. 그리고 이번에 피코마 투자 유치해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게 한 4,600억. 네. 합치면 돈이 좀 되죠. 5,600억입니다. 합치면 1조 4,600억입니다. 팩트예요, 썰이에요. 팩트전 이건 돈 들어오는 건데요. 들어왔어요. 들어온다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아직 입금 확인돼야 아. 돈 내준다고 하게 되면 이게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예정입니다. 네. 근데 저 투자한 거는 저 5,600억 맞으니까 그 자기들 계열 안에서 한 거니까
그럼 들어온 게 맞다. 그러면 1조 4,600억 가지고 만약에 하이브 쪽의 지분 40%보다 조금 더 우위하게 사면 얼마를 공개 매수가를 부를 수 있느냐? 14만 1,000원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부터는 지금 그쵸? 설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는 그 지금 돈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지금 설이잖아요. 다. 설. 다 설이죠. 만약에 근데 카카오엔터는 필요해요, SM이. 왜냐하면 상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야 밸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얘기는 지금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논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안 빠지고 저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게다가 그러면 하이브는 공개 매수가가 누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하이브도 그냥 넘어가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끝나는 게 최대 3월 카카오가 그 납입하는 유정하고 CB 납입하는 3월 6일 전에까지 그리고 또 가처분 소송 나오는 그 때까지 하게 되면 거의 2주일 안에 다 끝날 겁니다. 그래요. 그때 급등이냐 급락이냐 이런 거 보는 거죠 지금. 그 관련해서는 그냥 코리아 모니터 기사가 제일 낫죠. 아니 그냥 뭐 저는 여- 그래요. 뭐 여기 누구 두루두루 보고 뭐다 보라도, 있어요? 예, 예. 그냥 냉정한 시각을 저는 그냥 유지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오케이. 이제 뭐 특별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 하고 저 뭐야 이래 물어보면 되겠네. 팩트와 썰이 막 이제 그다음에 예상이 막 나무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제리 형이 네. 최근에 SM 거래 해보셨죠? 매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네, 네. 예. 이런 전국 단타대회가 열렸는데 청와제일 누구냐 이러면서 다 들어와 있는데 아, 네. 그렇죠. 그 전국 단타대회 3월 6일까지 조금의 자본이라도 들어가 보는 것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 이게 하는 게 보니까 좋을까요? 이게 예. 차 소장님 어, 한숨 쉬시네요. 네. 네. 자기는 하면서 왜 또 하지 말아요. 저만 먹을 이건 아니고요. 네. 전문가의 영역이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하락할 때 보면 최근에 그런 기대가 많아요. 밀 때 보면은 그냥 무슨 뉴스가 나온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갑자기 확 밀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또 잡아가는 이런 변화가 이게 보통 그러니까 이게 저 단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의 이제 기준이 있어요. 레벨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확 깼다가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은 단타하는 사람들 일단 손절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손절했다가 그 밑에서 확인하고 또 돌아오거든요. 근데 손절가가 분명히 있었는데 딱 3분 안에 또 다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러면 라인들이 좀 바뀌어요. 근데 잘못하게 되면 이거 손절만 3번 계속하게 되면 아이 이거 해버리죠. 은정 씨는 저 방송하시면서 이렇게 그거 어지간하면 단타하지 말라는 주의고 우리 네, 차선배는. 네. 그리고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갖다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저 월가의 단타 분위기도 상당히 좀 기이한 것 같은데 어떨 때 눈 뻘개가지고 아침에 방송하는 거 보면은 그날 이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저거 한 거야. 그거 가서 코인하고 막 저 밈까지도 요즘 건드리고 코인 절대 안 합니다. 요즘에. 코인을 네, 절대 절대 안 합니다. 사람이 살아야죠. 그래 얘기 듣다 보면은 단타 하고 싶어져요. 어때요? 좀 땡겨요. 은정 씨는? 그건 제가 지금은 매크로를 볼 게 아니라 종목을 봐야 되고 종목을 봐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우 그거 굉장히 기뻐하네. 아이 네 공부 많이 하셨군요. 뭐 이러죠. 하고 싶죠. 그런데 저는 선뜻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무서워요. 제가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네네. 네, 상당히 그 체력과 그 또 잘못하게 되면 눈이 또 이상해지고 네, 이런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이게 진짜 멘탈 안 강하면은 네, 금방 머리 빠지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거 네. 지금 오늘 준비하신 자료는 다 본 거 맞죠? 다 봤습니다. 예. 제가 한 장 준비해 온 거 있습니다. 보시죠. 네. 삼성전자 재고가 50조 돌파해서 뭐 이래도 감탄 안 하냐 이런 삼성전자 재고가 50조 50조? 50조요. 전년 대비해서 10조가 늘어서 재고가 문제 아니냐라고 기사가 떠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뭐 이런데 감탄 안 하냐 이 자극적인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그랬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2022년에 50조면 2021년에 40조였다는 얘기잖아요. 예. 10조가 늘은 거니까. 예. 그럼 평균은 얼마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평균 대비 많은 거냐? 평균 대비 적은 거냐? 합리적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그 자료 만들어 왔는데 저 보게 되면 이제 4개 증권사예요. 저게 지난주 나온 4개 증권사입니다. 4개 증권사의 재고 자산을 제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해왔어요.
재고 자산. 예. 재고 자산을 보면 제일 위에 걸 보면 2020년에 30조였던 재고가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40조로 늘었죠. 예. 저 때도 10조 늘었어요. 그렇게 호황 잘 된다는데. 예. 그리고 이제 올해 50조를 본 거고 저게 이제 예상을 한 거죠. 지금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지난주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도 50조 된 거기 때문에 오늘 이 기사에 시장이 반응 안 한 게 증권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시장 충격이 없었던 이유 중 증권가에서는 이미 저 리포트가 지난주에 나왔었던 거예요. 기사화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조씩 지금 늘어나는데 그럼 재고는 뭐냐? 재고가 뭔데 저렇게 늘어나느냐라는 거죠. 예. 재고는 상품 판매를 위해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원재료부터 우리가 단순하게 재고를 이 핸드폰하고 반도체 칩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뭐 모래가 들어간다. 이것도 다 재고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인 그 규모의 경제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회사가.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재고가 늘어나는 것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30조에서 40조 늘어날 때는 안 늘어나 얘기를 안 하다가 40조에서 50조 되니까 이거 반도체 때문에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시각이 단편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보면 저 4개 중에 지금 맞춘 증권사는 2개고요. 2개는 틀렸어요. 틀렸다는 표현을 좀 제가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오른쪽 우상향에 있는 거 보면 왼쪽에 2020년과 2021년은 팩트니까 말고요. 2022년 재고에 대해서 44조를 예상했어요. 저건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온 거죠. 44조 예상했는데 50조가 나왔으니까. 그 밑에 있는 증권사는 38조 예상했어요. 어찌됐든 저거 이제 뭐 틀렸다 맞췄다 똑같은 재무 상태표인데 네 군데 증권사 거를 갖다가 지금 같이 비교를 한다고 올려놓으신 거네. 예. 저기 지난주에 한 7개 네. 증권사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조금 그냥 러프하게 4개만 뽑아왔고요. 문제는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2022년까지의 재고 부분보다는 2023년의 재고가 얼마큼 저기서 움직이느냐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2023년에 반도체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쌀 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2021년 대비 2020년 재고가 10조 늘었다라는 게 더 시장 쇼크는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재고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올바르게 팩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외국인들이 뭘 봤냐면요. 3분기의 재고가 57조였습니다. 4분기가 52조. 줄었네요. 줄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까릿.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네. 삼성전자 주가와 연결해서는 어떻게 보자는 말씀이세요, 부장님?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거죠. 증권사에서 저걸 제시했다라는 것은 컨센서스가 제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충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이제 삼성전자 끝나는 거 아니야? 감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썰들을 풀어대시는데 네. 재무제표 보면 뭐 그렇게까지 뭐 갑자기 이 뉴스가 확 불거질 만한 뉴스인가? 물론 악재는 악재죠. 이게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니고 재고 관리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하겠지만 특히 이제 저희가 재무제표 강의할 때 항상 예를 들는 게 삼성전자 재고 들여다보면 갤럭시 2, 3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돈 주고도 안 사가는 그런 악성 재고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막 놀랄 만한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요새는 뭐 이렇게 질문하기도 겁이 나가지고 왜요?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네? 아니 2차 전지는 요새 너무 예민하시더라고. 누가요? 저 뭔가 이렇게 방송에서 하다 보면은 반응들이 조금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너무 막 험한 얘기나 하고 질문하기도 뭐하네. 2차 전지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2차전 질문이 좀 되게 이상한데요. 질문이 좀 네. 이상한데. 네. 2차전지가 어떤 상황이냐? 좋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다 2차전지 회사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이제 주가가 어떠냐 말이지. 그러니까요. 회사 좋고 경쟁력 그러니까요. 있는 대한민국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주가 자체가 어떠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나름대로 2차전지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뷰는 팩트와 기대감이 섞여 있다. 팩트와 기대감이. 그러니까 이제 본질 가치와 테마가 섞였다. 이거 좀 바꾸겠습니다. 본질 가치와 테마가 섞였다. 그러니까 본질 가치도 굉장히 탄탄한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무상증자처럼 본질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본질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탄탄한 네. 산업이 이제 막 돼야 되는. 네. 여기에 지금 이제 뭐 일부 뭐 얘기들이 들어오면서 뭐 몇몇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테마가 붙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수준을 놓고 보면 본질 가치 플러스 테마이기 때문에 제 기준점으로 본다라면 테마가 사그라들 때까지 저는 매수를 유보할 겁니다.
매수를 유지한다. 유보한다. 테마가 사라질 사라질 때까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는 거잖아요. 좋은 주식은 맞습니다. 좋은 주식이고요. 분명 길게 끌고 갈수록 이제 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시점은 저는 남들이 별로 관심을 덜 가질 때 제 개인적으로 사겠다. 이게 제 기준입니다. 왜 또 저를 보십니까? 이게 또 통형 얘기하러 끝나면 또 우리가 이게 펑과 저리가 아니지. 네. 아주 멋진 얘기를 부족해도 하셨는데 제가 꼭 거기다 대표님의 어떤 조언을 네. 들어야죠. 제가 맨날 사파랍니다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 저한테 무슨 얘기를 또 네. 제가 정확하게 표현드리면은 이번에 가장 많이 오른 쪽이 소재 쪽입니다, 그냥. 소재. 네, 소재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소재 쪽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양극재 또 원래 가격을 보면 이렇게 오르면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P보다는 Q에 반응을 한 거거든요. 지금 거의 열광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가 오른 거지. 나머지는 이제 따라간 쪽이 맞거든요. 왜냐면 그게 에코프로의 저평가를 생각하면서 외국인들이 베팅 들어온 게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들어온 게 가장 큰 거고, 나머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에 쫓아가는 정도. 그러니까 좀 만약에 거의 비슷한 상승적으로 보게 되면 나노신소재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 나노신소재가 대주전자재랑 항상 같이 가던 종목인데 나노신소재가 먼저 올랐습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간상 말씀을 왜냐하면은 이제 실리콘 음극재랑 그걸 감싸는 CNT 도전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는 여기저기서도 다 할 수 있는데 얘는 약간 독보적이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먼저 같이 반응하기 좀 커요. 근데 어차피 2025년 가게 되면 음극재는 거의 다 지금 천연 인조흑연에서 실리콘 음극재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 커지는 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2025년도 가면, 그러니까 내년 정도겠죠. 아, 시장이 성장하는 게 맞겠어라고 하게 되면 그게 먼저 이상입니다. 네, 뭐 화요일 날 네, 못다한 저희 얘기 이어서 하시죠. 못다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